김소연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품 감정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캔버스 위 물감 덩어리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술가의 숨결과 시대의 흔적을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림은 역사의 화석이자 인간 영혼의 기록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남자친구인 최진우의 집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자 매혹적인 미스터리였다. 대대로 막대한 부를 쌓아온 그의 가문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 희귀한 미술품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삼촌 댁에 가지 않을래?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우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잘생긴 얼굴,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까지. 그는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다. 삼촌, 응, 우리 집안에 진짜 컬렉션은 삼촌 댁에 다 있어.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오래된 별장인데 아마 서연 씨가 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시기도 하고 슬슬 너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늘 혼자였던 서연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울림을 가졌다. 진우의 크고 따뜻해 보이는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상상은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좋아요. 가고 싶어요. 진우 씨. 주말이 되고 진우의 차는 굽이굽이 산길을 달려 안개 자욱한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철문과 함께 오래된 석조 저택이 나타났다.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담쟁이 덩굴이 벽을 감싸고 있었고 잘 가꾸어진 정원은 마치 비밀의 화원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진우의 삼촌 최 관장이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학자처럼 마른 체형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현명함을 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서 오게. 진우에게 자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최 관장이 서연에게 악수를 청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집의 보물들을 알아봐줄 귀한 손님이 왔군. 그의 환대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그의 미소 띤 눈빛 뒤에 숨겨진 자신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듯한 날카로움을 순간적으로 느꼈다. 저택 내부는 외부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벽이란 벽에는 온통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조선시대의 겸재 정선부터 근대의 박수근, 이중섭, 그리고 현대의 백남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살아있는 한국 미술사 박물관이었다. 와, 서연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저 그림은. 그녀의 시선이 거실 벽 중앙에 걸린 한 그림에 꽂혔다. 그것은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황희 화백의 1970년대 뉴욕 시절 작품으로 알려진 푸른 점화였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깊고 푸른 색점들이 캔버스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학계에서도 그 존재만 알려졌을 뿐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된 적 없는 전설적인 작품이었다. 안목이 있군. 최 관장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우리 가문의 자랑이지. 김황희 화백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성한 마지막 대작일세. 서연은 홀린 듯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림을 보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온 소형 자외선 램프와 확대경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직업병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자세히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마음껏 보게. 그녀는 확대경을 눈에 대고 캔버스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캔버스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수많은 푸른 점들의 향연, 반복과 변주 속에서 느껴지는 고도의 질서와 우주적인 리듬감. 완벽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 수많은 점들 사이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이질감. 왜 그런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 진우가 물었다. 아니에요.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뇌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김황이 화백 특유의 점 찍기 기법은 물감을 캔버스에 스며들게 하는 듯한 독특한 번짐 효과를 동반한다. 그런데 그녀가 발견한 그 부분의 몇몇 점들은 번짐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날카로운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현대의 정교한 프린팅 기술로 찍어낸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캔버스 표면의 크랙, 즉 세월의 흔적인 균열 패턴이 그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게 부자연스럽게 끊겨 있었다. 마치 오래된 지도 위에 새로 그어진 길처럼. 이런 미세한 차이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야만 겨우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그 어떤 장비보다도 정확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내려 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위대한 작품 앞에서 주눅이 들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날 저녁, 그들은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 관장은 해박한 지식으로 미술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진우는 다정한 연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서현은 그들의 완벽한 환대 속에서 낮에 느꼈던 불안감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지적이고 따뜻한 가족의 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그녀가 진우와 함께 손님용 침실에 들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뜻밖의 말을 했다. 서연 씨, 미안한데 내가 내일 새벽에 급히 서울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사업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금방 다녀올게. 여기서 삼촌이랑 편하게 쉬고 있어. 네, 갑자기요? 응, 미안해. 대신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을 당신의 연구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둘러봐도 좋아. 삼촌께도 이미 말씀드려놨어. 그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정말로 새벽같이 떠났다. 서현은 넓은 저택에 최 관장과 단둘이 남겨졌다. 최 관장은 그녀를 서재로 안내하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고서들과 미술사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네. 자네는 이제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서현은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그 차가운 분석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서재에서 자료를 연구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어제 보았던 그 그림의 흠집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증명하고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저녁이 되고 최 관장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녀는 다시 그 그림 앞으로 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훨씬 더 꼼꼼하게 그림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다. 이 그림에는 분명 누군가의 인위적인 개입의 흔적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완벽한 걸작에 누가 왜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어쩌면 이 그림은 과거에 심하게 손상되었고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복원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집 어딘가에 그 복원 작업의 기록이나 혹은 작업실이 남아있을 터였다. 그녀는 건축가였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공간을 읽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오래된 저택의 구조, 벽의 두께, 복도의 흐름, 그녀의 눈에 저택의 동쪽 별채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다른 곳과는 달리 그쪽으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공기마저 차갑게 정체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다. 복도의 끝은 거대한 벽걸이 융단으로 막혀 있었다. 평범한 장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융단을 살짝 걷어내자 그 뒤로 나타난 것은 벽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긴 오래된 강철문이 있었다. 김서연은 저택에 머무는 동안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 관객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최 관장은 늘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대했고 저택의 하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했다. 그녀의 약혼자 최진우는 다정했고 그의 모든 행동은 서연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업적 본능은 완벽하게 보이는 표면 아래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놓치지 않았다. 건축사학자로서 그녀는 이 오래된 저택의 구조에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깊은 위화감을 느꼈다. 이쪽 동관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곳일세. 최 관장은 저택을 안내하며 동쪽으로 향하는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래전에 증축된 곳인데 건물이 낡아서 안전 문제 때문에 폐쇄해 두었지. 그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복도를 막고 있는 거대한 테피스트리 뒤로 보이는 벽돌의 색깔이 저택의 다른 부분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이 보였다. 마치 최근에 쌓아 올린 것처럼 그녀의 불안감은 식사 시간에도 계속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늘 예술과 문학, 고상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진우의 어린 시절이나 이 저택의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최 관장과 진우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곤 했다. 그들의 완벽한 가족이라는 그림에는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듯한 공백이 느껴졌다. 가장 큰 균열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최진우에게서 발견되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더없이 행복해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 그는 달랐다. 그녀는 몇 번이고 목격했다. 그가 창밖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거나 밤에 악몽이라도 꾼 듯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모습을 그녀가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그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과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의심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저택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의 서재에 있었다. 최 관장이 자랑하던 고서들을 구경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서재 한쪽 구석 먼지 쌓인 책장 뒤에서 낡은 가죽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 씨 가문의 오래된 가족 앨범인 듯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친 그녀는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발견했다. 갓난아기 때의 모습, 유치원 재롱잔치 때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모습. 그런데 사진을 넘길수록 그녀는 기이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항상 2명의 아이가 있었다. 진우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처럼 보이는 남자아이. 두 아이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난감을 들고 언제나 함께였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은 진우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불안해 보였다. 앨범의 마지막 장 10살 생일 파티로 보이는 사진에서 그 아이는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있어야 할 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그 아이는 앨범의 그 어디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자신을 외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 씨,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진우 씨랑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가 있던데 누구예요? 사촌이에요. 그녀의 질문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 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다. 아, 진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어릴 때 친했던 동네 친구야. 몸이 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지. 그의 변명은 너무나 서툴렀고 그의 눈은 그녀를 피하고 있었다. 최 관장이 재빨리 화제를 돌려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했다. 자자, 식사들 계속하지.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데 이따가 정원이나 산책하는 게 어떻겠나. 그날 이후 서연은 확신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은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진우의 사라진 쌍둥이 형제가 있다. 그녀는 마치 탐정처럼 저택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축사학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를 분석하고 증축과 개축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저택의 동쪽 별채, 최 관장이 안전 문제로 폐쇄했다던 그곳이 사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또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벽에 귀를 대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낡은 집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그것은 불규칙하지만 분명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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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누군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듯한 둔탁하고 절망적인 소리. 때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길고 처절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는 호기심과 의무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최진우의 슬픔의 근원을, 그리고 이 저택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비밀의 정체를 그녀는 낮 동안 저택의 오래된 설계도를 찾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재 가장 깊숙한 곳 잠겨있는 서랍 안에서 먼지 쌓인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100년 전 이 저택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원본 설계도였다. 설계도는 지금은 벽으로 막혀있는 동쪽 별채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그려져 있었다. 하인들이 사용했던 작은 문, 그 문은 서재의 거대한 벽난로 뒤편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의 문고리를 잡은 참이었다. 이제 문을 열고 그 안에 어둠을 마주하는 일만 남았다. 강원도 상골의 그 오래된 저택에서 돌아온 후 김서연의 서울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그녀와 최진우는 여전히 다정한 연인이었고 그는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해주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안개처럼 희미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떨칠 수가 없었다. 굳게 닫혀있던 강철문,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기이한 소리, 그리고 쌍둥이 형제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던 진우와 최 관장의 굳은 얼굴. 그녀는 서울의 세련된 아파트에서 진우와 함께 웃고 있으면서도 종종 그의 슬픈 눈빛 너머로 그 낡은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이제 그 사랑에는 불안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려 했다. 진우 씨, 그 별장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특히 동쪽 별채는 구조가 독특하던데 원래는 어떤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우의 반응은 똑같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며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다. 아, 거기 그냥 오래된 창고일 뿐이야. 별거 없어.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당신 보고 싶어 하던 영화 개봉했던데. 그의 회피는 오히려 서연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되는 그와 그의 가족만의 비밀을.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진우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부산에 급한 출장이 잡혔어.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며칠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주말에 같이 있기로 했는데. 정말 미안해. 돌아오면 내가 2배로 잘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의심했다. 이 출장이 혹시 그 비밀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진우 씨,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와요. 보고 싶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출장, 그가 숨기려는 비밀, 그리고 강원도의 그 낡은 저택. 어쩌면 그는 부산으로 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그 저택에서 그녀 몰래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일지도. 그 생각이 들자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를 옥죄고 있는 그 비밀의 정체를 알아내서 그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로 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도시락을 쌌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구 자료들을 핑계 삼아 카메라와 여러 장비들을 챙겼다. 그녀의 계획은 2가지였다. 첫째, 출장 가기 전 잠시 본가에 들렀을지도 모를 진우를 놀라게 해준다. 이것은 그녀의 방문에 대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줄 것이다. 둘째,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잠긴 동쪽 별채의 비밀을 파헤친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아 다시 강원도를 향해 달렸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라도 하듯이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굳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그녀는 마침내 안개 자욱한 숲속에 그 저택 앞에 다시 섰다. 저택은 낮에 보아도 여전히 무겁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을 연 것은 하인이 아닌
최 관장이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등장에 아주 짧은 순간 놀라움과 불쾌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곧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에 가면을 썼다. 아니, 서연 아가씨, 아니신가?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이 먼 곳까지 왔나? 서연은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손에 든 도시락을 들어보였다. 어르신, 죄송해요. 미리 연락도 못 드리고 진우 씨가 부산 출장 가기 전에 혹시 이곳에 들를까 해서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처 다 보지 못한 저택의 건축 양식이 계속 눈에 밟혀서 허락해 주신다면 좀 더 연구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녀의 변명은 완벽했다. 사랑하는 약혼자를 위한 애교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이 뒤섞인 그 누구도 의심하기 힘든 이유였다. 최 관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 영리한 여자가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약혼녀를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다. 그랬구먼. 우리 진우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뻐. 하지만 아쉽게도 진우는 아침 일찍 부산으로 떠났네. 아마 지금쯤 한창 회의 중일 거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편히 머물다 가게. 집 구경도 마음껏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나. 그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저택의 공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 관장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정원을 산책하는 동안에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한시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감시를 느끼며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녀는 서재에서 자료를 찾는 척하며 지난번에 보았던 그 낡은 설계도를 다시 찾아냈다. 그리고는 동쪽 별채로 향하는 비밀 통로의 위치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회뿐이었다. 최 관장의 감시를 뚫고 그 굳게 닫힌 강철문을 열고 그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기회. 그녀는 거실 중앙.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김황이 화백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푸른색 점들의 향연.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억지로 덧칠된 거짓의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저 그림의 비밀과 이 저택의 비밀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 최 관장의 감시 아래 김소연은 지적인 고양이와 교활한 쥐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저택의 아름다움과 예술품에 흠뻑 빠진 순수한 학자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최 관장과 함께 그림에 대해 토론하고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 질문하며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연기였다. 그녀의 진짜 신경은 온통 저택의 동쪽 별채, 그 금단의 구역으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렸다. 최 관장의 감시를 벗어나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하지만 최 관장은 노련한 사냥꾼처럼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서재로, 응접실로, 정원으로 이끌며 그녀가 동쪽 별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동선을 통제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최 관장이 가장 아끼는 고려청자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녀는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한 매병 메이핑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돋보기를 들여다보는 척했다. 어르신,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이 작품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 최 관장이 의아한 듯 다가왔다. 여기 표면에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실금이 있습니다. 그녀가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건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유약층 내부에서 발생한 빅열 빅리에인데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내부 응력이 커지면서 작품 전체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 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미처 몰랐군. 어떻게 해야 하지? 아주 특수한 재료가 필요해요. 서현이 전문가의 어조로 말했다. 문화재 복원용으로만 나오는 비활성 고분자 접착제인데 일반 미술용품점에서는 팔지 않아요. 아마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은 춘천 시내에 있는 전문 보존용품 상점일 겁니다.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릴 거예요. 그녀는 위기감을 조성했다. 이 귀한 국보급 문화재가 지금 당장이라도 부서질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 것이다. 최 관장은 자랑스러운 수집가였다. 그는 자신의 컬렉션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인에게 맡길 수도 없었다. 내가 직접 다녀와야겠군. 최 관장이 마침내 결심했다. 서연의 계획은 성공했다. 그녀는 최소 2~3시간의 자유를 확보한 것이다. 최 관장이 차를 몰아 저택을 떠나자마자 서연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최 관장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방 안에서는 오래된 책과 시가 냄새가 났다. 그녀는 지난번에 보았던 설계도를 떠올렸다. 비밀 통로의 입구는 서재의 벽난로 뒤에 있었다. 하지만 그 통로로 이어지는 문은 분명 무거운 자물쇠로 잠겨 있을 터였다. 열쇠. 그녀는 열쇠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과 책장 뒤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초조해지기 시작할 때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묵직한 롱 모양의 붓거리에 닿았다. 최 관장이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만지작거리던 물건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붓거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아주 작은 홈을 발견했다. 그녀가 홈을 누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붓거리의 받침대 부분이 열렸다. 그 안에는 녹슬고 오래된 작은 소의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열쇠를 집어들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서연은 서둘러 거대한 벽난로로 향했다. 설계도에 표시된 대로 벽난로의 오른쪽 3번째 벽돌을 안으로 밀자 드르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난로의 뒷벽 전체가 옆으로 움직이며 어두운 입구를 드러냈다. 차가고 퀴퀴한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고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비밀 통로는 좁고 가팔랐다. 벽에서는 축축한 물기가 느껴졌고 사방에는 거미줄이 가득했다. 자신의 심장 소리와 발소리만이 그 좁은 공간을 울렸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통로의 끝에서 마침내 굳게 닫힌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그 문이 바로 동쪽 별채로 이어지는 문일 터였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공. 지난번에 들었던 누군가 벽에 머리를 박는 듯한
둔탁하고 절망적인 소리.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하게. 그녀는 공포를 억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아까 찾은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렸다. 철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물쇠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는 문고리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 이 문만 열면 이 저택의 모든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최진우를 얽매고 있는 그 어둠의 실체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어둠과 함께 지독한 절망의 냄새가 새어나왔다. 김서연은 낡은 철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그 공포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안으로 밀었다. 익.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틈으로 차갑고 퀴퀴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먼지와 곰팡이,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코를 찌르는 오래된 약품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곳은 저택의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화려했던 가구들은 모두 하얀 천으로 덮여 유령처럼 앉아 있었고,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흉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바닥에는 수십 년은 쌓인 듯한 먼지가 가득했지만 놀랍게도 그 먼지 위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주기적으로 오고 간 듯한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 공.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가까워진 소리. 그것은 이 버려진 공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 긴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복도의 창문들은 모두 두꺼운 판자로 안쪽에서부터 못질이 되어 있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 그녀의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그 둔탁한 소리와 뒤섞여 귀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복도 끝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이 낡은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현대적이고 육중한 강철문이 하나 서 있었다. 두꺼운 방음벽 처리가 되어 있었고 여러 개의 견고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문 아랫부분에는 교도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작은 배식구가 달려 있었다. 그 둔탁한 소리는 바로 이 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공. 이제 그 소리는 누군가 벽에 머리를 박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갇힌 짐승이 우리를 향해 몸을 던지는 듯한 절망적이고 필사적인 몸부림의 소리였다. 그때 쿵쿵거리던 소리가 멎었다. 대신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낮고 처절한 흐느낌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순수한 고통 그 자체의 소리였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에는 열쇠 구멍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이 중앙에서 몸머리처럼 교묘하게 위장된 아주 작은 외식용 피폴을 발견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외식용에 자신의 눈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창문 하나 없는 감방이었다. 바닥에는 배수구가 뚫려 있었고
천장에는 쇠창살에 갇힌 전구 하나가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바닥에 고정된 침대 외에는 아무런 가구도 없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고 헝클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낡고 더러운 회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시선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외시경에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서현의 눈 안으로 들어왔다. 아, 서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이 멎는 소리였다. 그 얼굴, 그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최진우의 얼굴이었다. 똑같은 골격, 똑같은 눈.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다정한 사랑으로 빛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빛이 사라진 깊고 공허한 절망과 오랜 감금으로 인한 광기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약혼자와 똑같은 얼굴을 한 다른 사람이었다. 최진우의 잃어버린 쌍둥이 형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남자, 이선환이었다. 바로 그 순간 방 바깥쪽에서 문 아래의 작은 배식구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무표정한 얼굴의 하인이 멀건 죽이 담긴 그릇과 물컵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배식구를 닫았다. 이선환은 굶주린 짐승처럼 그릇을 향해 기어갔다. 그리고는 손으로 허겁지겁 죽을 퍼먹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문에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고 손발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완벽했던 가족, 고상했던 예술품 수집가, 다정했던 약혼자.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 모든 화려함은 이 끔찍한 비밀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장막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이 어두운 지하실에 짐승처럼 가두고 그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최진우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겪는 지옥을 방관하며 빛의 세계에서 완벽한 삶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구역질이 났다. 배신감과 혐오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도망쳐야 했다. 당장 그녀가 공포에 질려 뒤로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휴대폰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었다. 흔들리는 불빛의 원 안으로 한 사람의 형체가 들어왔다. 최 관장이었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자한 미소가 없었다. 그의 눈은 화강감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먼지 쌓인 복도를 울렸다. 이제 다 보았는가? 서연 아가씨, 덫이 닫혔다. 김서연의 등 뒤에서 복도 저편의 어둠 속에서 최 관장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자한 미소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차갑고 무자비한 시선만이 존재했다. 이제 다 보았는가, 서연 아가씨. 그의 조용한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서연은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최 관장은 천천히 사냥감을 향해 다가오는 흑표범처럼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발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호기심이 많은 아가씨로군. 그가 서연의 바로 앞에 섰다. 진우가 왜 그토록 자네에게 빠졌는지 알 것도 같아. 그 총명함, 그 집요함.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덕목이지.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내용은 협박이었다. 그는 서연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빼앗았다. 그리고는 전원을 꺼버렸다. 어르신, 대체 왜? 서연이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관장은 대답 대신 굳게 닫힌 강철문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잠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혐오감이 스쳐 지나갔다. 가문의 명예라는 것은 말일세. 아가씨. 그가 다시 서연을 보며 말했다. 아름다운 도자기와도 같은 것이야. 아주 작은 흠집 하나만 있어도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말지. 우리 최 씨 가문은 지난 수백 년간 이 나라의 명문가로서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도자기를 지켜왔네. 저 안에 있는 것, 저것은 우리 가문의 흠집이자 수치였어. 그의 목소리는 어떤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저것을 버리지 않았네. 거두어 주었지. 세상의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저것을 보호해 준 것이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대가로 우리는 가문의 명예를 지켰네. 이것은 희생이자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의무였던 걸세. 그의 뒤틀린 논리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광기였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최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부산에 간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을까? 진우 씨, 서현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그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보려 했다. 도와줘요. 당신 형이 이선환 씨가 저 안에 우린 그를 구해야 해요. 진우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자기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괴로운 듯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최 관장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우야, 네 약혼녀에게 설명해 주거라. 이것이 왜 필요한 일이었는지, 네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희생에 대해서 말이다. 진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미안해, 서현 씨.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을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형의 목까지 완벽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나는 형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어. 나는 공범이야. 이 지옥의 공범자라고 벗어날 수가 없어. 그의 고백은 사랑의 속삭임이 아닌 배신의 선언이었다. 그는 결국 그녀가 아닌 가족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선택한 것이다.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들은 서연을 이 지하실에 가두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노골적인 방식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저택의 화려한 손님방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제 그 방은 더 이상 환대의 공간이 아니었다. 창문에는 아름다운 문양의 쇠창살이 달려 있었고 육중한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통신 장비는 빼앗겼다. 그곳은 완벽하게 고립된 금빛 새 장이었다. 최 관장이 그녀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자네는 똑똑한 아가씨야. 서현, 그리고 이제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지. 이 모든 것에 익숙해져야 할 걸세.
예정대로 진우와 결혼하게 될 거야. 너는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우리의 비밀과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될 걸세. 다른 선택지는 없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밖에서 문을 잠갔다. 서연은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눈물이 마르자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강인한 생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미친 가족의 일원이 되어 평생을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건축사학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되살렸다. 그녀는 이 방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창살의 재질과 고정 방식, 문 잠금 장치의 종류, 벽의 두께. 그녀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이 금빛 세 장의 모든 약점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최진우의 죄책감이었다. 저녁이 되자 진우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슬픈 눈으로,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힘들었겠네요. 진우 씨, 평생을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오느라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녀의 그 말에 진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분노나 비난이 아닌 이해와 연민. 그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그의 죄책감을 파고드는 가장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이 거대한 요새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의 낡은 벽지를 뜯어내다 그 뒤에 숨겨진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더메이터 음식물 운반용 승강기의 통로를 발견했다. 아주 좁고 위험했지만 어쩌면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쇠창살이 박힌 창밖의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다. 이 저택은 철옹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완벽한 외관에는 반드시 균열이 존재하기 마련이야. 나는 그 균열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서연은 완벽한 포로를 연기했다. 그녀는 저항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체념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최진우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묵묵히 먹었고 가끔은 그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화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탈출이나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내면, 그의 가장 깊은 죄책감을 파고들었다. 진우 씨, 그녀가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선환 씨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으니 성격도 비슷했나요? 진우는 그녀의 질문에 당황했다. 아무도 그에게 형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이 집에서 금기어였다. 그는 말이 없었어요. 진우가 힘겹게 대답했다. 그리고 늘 아팠죠.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10살 때요. 그가 저 안으로 들어간 날.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를 그리워하고 있군요. 평생 동안. 그녀의 그 말은 진우가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방어벽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탈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그녀는 방 안의 낡은 더메이터 통로를 확인했다. 아주 좁고 위험했지만 성인 여성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모두의 감시를 피하느냐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지식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최 관장과 진우에게 서재에 있는 고서들의 보존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곳의 습도가 너무 높아요. 이대로 두면 몇 달 안에 귀중한 책들이 모두 곰팡이와 벌레에게 먹힐 겁니다. 당장 제습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든 책을 꺼내 통풍시켜야 해요. 그녀의 전문가적인 경고에 최 관장은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의 컬렉션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모든 하인들을 동원해 서재의 책들을 거실로 옮기는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저택의 모든 관심이 서재로 쏠렸다. 서연이 원했던 완벽한 혼란이 조성된 것이다. 모두가 서재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는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먼저 구조 요청 메시지를 작성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눈치챌 터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은사였던 건축사학계의 원로 교수에게 보내는 이메일 형식을 빌렸다. 교수님, 긴급 자문 요청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소재의 한 고택 실측 중인데 동쪽 별채 부분에서 불법적인 구조 변경과 문화재 훼손이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 발설 마시고 신중하게 당국의 조사를 의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자 김서연 드림. 그녀는 이 메시지를 작은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는 더메이터 통로를 이용해 아래층의 낡은 주방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식료품 배달 트럭이 그곳에 물건을 내려놓고 빈 상자들을 다시 가져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텅 빈 배달 상자 밑바닥에 그 USB를 붙여놓았다. 성공할 확률은 낮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박이었다. 그녀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삼촌이 당신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하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협이야. 삼촌은 당신이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해. 그의 손에 작은 주사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진우 씨, 그녀가 애원하듯 그를 불렀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복종심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형의 그림자와 보이는 삼촌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는 이번에도 그래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제 진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는 손에 든 주사기를 벽에 던져버렸다. 주사기가 산산조각 나며 내용물이 흩어졌다. 그는 괴로운 듯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그들처럼 될 수는 없어.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마침내 가족이라는 감옥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도망쳐야 해, 서연 씨. 지금 당장. 그들은 함께 서연이 발견했던 그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들이 벽난로 뒤에 어두운 통로로 사라지는 순간 저택 바깥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구조 요청이 마침내 세상에 닿은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을 달려 저택의 뒷산 숲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뒤 수많은 경찰차들이
저택으로 몰려드는 것이 보였다. 저택 전체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 가문에 완벽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서연과 진우는 숲속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유로워졌지만 그들의 미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배신했고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진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서연은 저택을 한번 바라보고 이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슬프지만 단호한 의지가 있었다. 이제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싸워야 해요.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형, 이선환이라는 것을 진우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도망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정의를 향한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